그래 알겠어 얘들아. 이미 사실 몇 명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기는 했거든. 나한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등산자 너무 문제수가 많고, 그리고 내가 뭐 앞에 어느 정도 그 기본 문제들 제일 첫 번째 스텝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뭐를 못 푸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한해서 너는 뒤에 이제 내신 대비랑 고득점, 실전 문제 거기 우리 주황색이랑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만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할게. 내가 전부 다 풀라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너희들 시험을 앞두고 있고 내가 거기에 있는 그 기본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한 반 정도는 그 기본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 자잘한 개념이라도 모르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기출부까지 하면서 너무 좀 양이 많다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개념 정리는 잘 돼 있다고 싶으면, 그러면 이 뒤쪽에 내신이랑 실전 그 두 개만 푸셔도 괜찮아요. 분산자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 거의 한 4분의 1로 확 줄어들 거니까 부담이 많이 줄기는 하겠죠. 오케이? 근데 내가 개념이 많이 비어있다 그러면 앞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홀수 번호라도 풀어야 돼. 홀수 번호만이라도. 짝수 번호도 홀수거든.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주요 문항들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도 또다시 내가 개념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고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얹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일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데일 테스트를 분명히 똑같은 문제 또는 거의 유사한 문제로 내도 다시 못 풀고 다시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한 번 해가지고 다 되는 것들이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이상 남기고 좀 완료를 하려고 내가 미리부터 숙제라도 좀 많이 내주고 하는 거야. 이게 시험 딱 임박해서 그 전전날의 진도가 끝나버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 우리가 주요 문항들 2회 녹으로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유림이나 소윤이가 영어 시간에 본 나의 아주 이쁜 손풀이, 완벽한 해설풀이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손풀이 가지고 이제 마지막 2회도 공부를 하면 너희들 전부 다 분명히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될 거니까 쌤을 좀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신입생 2명 왔으니까 내 자랑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쌤은 항상 전교 1등들을 다 배출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수학 다 전교 1등을 했었고, 작년에도 가정부, 서민청부 수업을 하면서 가정부랑 서민청부 전교 1등이 쌤 학생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중등부 중학교 3학년들 수업할 때도 4개 학교를 가르쳤는데 4개 학교 수학 1등들이 다 나한테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점수 올리는 거는 거의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쌤이 약간 다른 쌤들도 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윤재쌤, 대육쌤은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 잘 나온다고. 근데 버티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 그치? 우리 은경이가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여기가 좀 얘 좀 그렇게 해야지. 잘 생각하지 못했어.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분간국어부터 좀 문제들 볼 건데요. 거기 봅시다. 페이지는 67페이지로 갈게요. 유리비 소리가 지금 더 힘든 이유는 뭔지 알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방학 때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라서 내 수업에서 뭔가 얻어갈 것들을 다 얻어가려면 영상 복습도 해야 되고 밀린 거 해야 되고 할 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너희들은 조금 그 생산할 문제 타협을 좀 하시고, 67번에 9번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 이 표현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 프린트에 정리해 준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대칭성 관련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우리 특강 프린트에다가 정리해 준 건데 그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이 표현은 사실 2학년 3학년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 거고, 공식적으로는 고2 때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가? 쉽게 생각하자. 어떤 F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4에서 X만큼 뺀 걸 집어넣나 4에서 X만큼 더한 걸 집어넣나 높이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4라는 선을 기준으로 4에서 왼쪽으로 벗어난 만큼 오른쪽으로 벗어난 만큼이 똑같으면 각각의 높이가 똑같이 찍힌다. 4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저 F가 2차일 필요는 없어요. 2차든 3차든 4차든 간에 얘는 무조건 X는 4,
라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선대칭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가 대칭줄이다. 그리고 고2 때 되시면 얘를 선대칭이라고 부를 거예요. 선대칭. 프리트에 다 정리된 거 알지? 그치? 그럼? 맞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어렵게 꼬아서 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이 F는 F다라고 나오고요. 이 안쪽에 있는 입력 형태가 더했을 때 주인공인 X가 사라지면 무조건 선대칭이에요. 사라지면. 그리고 그 어떤 값을 기준으로 선대칭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그렇게 구하시는 거고요.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에서는 실제로도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x는 4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예요. 합쳤을 때 x 사라지고 숫자가 8인 거니까 그걸 반으로 나눈 세로선에 대해서 선대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이 8이면서 x가 사라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합쳤을 때 8이면서 x가 사라진 형태면 다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x는 4, 선대칭이다. 자세한 설명도 다 했지만 지금은 좀 결과적으로 결론을 좀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얘는 2차랑 상관없는 거예요.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다항 함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선대칭을 의미한다. 까지 하고 10번을 좀 못 본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볼게요. 밑에 px가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주어져 있는 게 뭐 x 플러스 d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결국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d를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걸부터 너희들이 여기에 뭐 집어넣어야 0 되는지 하나를 찾아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d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세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x에 대한 고차식 할 때 뭐 인수분해 꼴 기본 공식꼴 아니니까 당연히 인수 정리를 이용하셔야 되겠지.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을 건데 일단 개수합 0 아니고 교대합이 0 아니고요.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뭐 약수분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 부호가 2,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니까 집어넣어보면 뭐 2는 당연히 다 양수니까 0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쫙 올라오죠? 냄새가 나지? 냄새 안 나? 그래서 P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8, 마6, 마14에다가 14니까 딱 0 되면서 우리 0 되게 하는 X에 들어가는 값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D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D가 2인 거를 구해놓고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가지고 조립제법 3번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귀에 들어오니 지금? 어떤 내가 원하는 1차식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은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 차수만큼 그런 얘기를 썼죠. A, B, C, D고 그래서 9번, 10번 간단하게 말로만 좀 정리해 볼 거고요. 11번부터 좀 해설을 들어가 볼게요. 11번 하면서도 한 번 더 복소수에 대한 중요한 태도 정리를 해줄게. 자, 11번 우리 소연이 이제 유림이도 이제 알아야 돼요. 11번은 어떤 복소수가 나오면 회전 복소수나 아니면 회전 복소수의 실수의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회전 복소수 관련된 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가 몇 도짜리냐 하면 우리 2분의 1, 2분의 루트 3 찍으면은 여기 60도짜리인 거 플러스 60도짜리인 거는 다들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삼각비만 알고 이 원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외워도 60도 파악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럼 60도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저걸 가지고 우리는 주기성, 뭐 규칙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몇 주기입니까? 몇 번 돌렸을 때 제자리야? 즉 몇 번 거듭제곱했을 때 1이야? 6번이죠? 그래서 얘는 6주기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수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뭐 오메가의 1제곱부터 6제곱까지 또는 뭐 3제곱부터 8제곱까지 이렇게 연속되게 6개를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나오셔야 됩니다. 각도 파악하는 순간 6주기고요. 주기합은 이 6개의 합은 0이다. 이게 그냥 하나의 세트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너희들 뭐 생각할 게 이
이 복소수 문제가 나오고 복소수의 어떤 규칙이나 뭐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는 전부 다 복소 평면으로 풀라라는 얘기는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거듭 제곱이다, 뭔가의 합을 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회전으로 생각하면 계산 시간이라도 단축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써먹으란 얘기인 거지. 모든 문제를 다 복소 평면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6주기라는 게 판단됐어. 그럼 내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문장이 하나 있죠? 6주기 복소수가 나오면 6개씩 something, 그죠? 6개씩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아무리 복잡한 놈이 나와도 이 주기를 판단하는 순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문제는 6개씩 뭔가 있겠구나, 썸을 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썸띵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3주기짜리가 나오면 12개씩 뭔가 있겠구나. 4주기짜리가 나오면 뭔 소리야? 3주기씩 나오면 3개씩 뭔가 있겠구나. 4주기가 나오면 4개씩 뭔가 있겠구나. 6주기가 나오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6개씩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일단 봅시다. 복잡해 보이지만 얘 지금 50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6개씩 8묶음에 2개가 남지? 그 6개씩 8묶음이 아마 다 똑같이 처리가 될 확률이 99.99999%입니다. 그죠? 볼게요. 마지막에 이 FZ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배운 거 나왔네요. 요거. 자, 봅시다. 요거 너희들이 이제 계산할 수도 있을 거야. 이제 Z 자리에다가 이 30도짜리 회전복소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뭐 첫 번째 걸 계산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고, 뭐 두 번째 거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은 참고로 위에 제곱한 거니까 120도짜리 여전히 회전복소수입니다. 오메가가 회전복소수니까 이 거듭 제곱들도 당연히 다 회전복소수예요. 여기 원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소수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이 Z 자리에 회전복소수가 들어가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Z바예요, Z바. 회전복소수일 때는 Z바랑 Z분의 1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런지도 생각을 했었죠? Z, 원래 일반적인 복소수 A 플러스 BI라고 논다면 자기와 자기의 켤레의 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Z가 회전 복소수라면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1인 놈들이 여기 원 위에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회전 복소수라면 1인 거고, 그러면 이게 회전 복소수라는 전제하에 Z바는 양변 Z로 나누면 Z분의 1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Z 자리에 회전복소수가 들어가는 상황만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회전복소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Z 더하기 Z바인 거고, 얘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지? 실수부의 2배 의미합니다. Z 더하기 Z바는 우리 마음속에 A, B 있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A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 들어가는 Z 자리에 들어가는 복소수가 회전 복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Z 더하기 Z바 결국에는 실수부의 2배. 이 F 오메가 여기가 뭐야? 오메가의 실수부의 2배 하세요. 그러면 1이겠네. 오메가 제곱의 실수부의 2배 하세요. 오메가 세제곱의 실수부의 2배 하세요. 오메가 50제곱의 실수부 2배 하세요. 그러면 오메가부터 오메가 50까지 실수부 싹 다 더한 다음에 2배 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근데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6개씩 썸띵이니까 우리 오메가를 찍어볼게. 오메가가 60도니까 여기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120도니까 이쪽까지 갈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180도, 그 다음에 240도, 4제곱, 5제곱, 그 다음에 6제곱, 이렇게, 뭐야? 이상한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180, 240, 300도,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6개씩 반드시 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기가 오메가야. 실수부의 2배 하면 얼마야? 지금 이거 2분의 1짜리니까 여기 실수부의 2배 한 걸 적어볼게. 오메가의 실수부의 2배는 1이에요. 1. 맞지? 그 다음에 얘 실수부 2배 하면 얼마일까? 120도짜리. 얘랑 허수부
소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여기가 2분의 1 콤마 어쩌고였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어쩌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안 되면 우리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생각해 보세요. 1이고 2분의 1인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여기 실수부가 2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였으니까 그 실수부 2배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또다시 얘랑 실수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실수부가 1, 얘랑 똑같으니까 2배하면 1이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건데 이 6개 한 바퀴 다 더하면 당연히 0대 당연히 다 상쇄됩니다. 이거 얘랑 원점 대칭 관계니까 실수부끼리 당연히 합쳤을 때 0 될 거고 합쳤을 때 0 될 거고 이런 원점 대칭 관계도 다 얘기했었지. 마이너스 2랑 2도 0 될 거고 이런 개념을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6개씩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은 수가 반복되건 아니면 6개 마디마다 어떤 규칙이 적용되건 계속 똑같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씩 8묶음 뒤에서부터 빼볼게요. 그럼 다 0 처리가 될 거니까 결국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 앞에 거 2개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6개씩 묶으면 다 0으로 날아간다. 8묶음을 뒤에서부터 자르면 되겠죠. 그럼 내가 앞에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근데 얘마저도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정답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도 머릿속에 상황 판단이 돼 있고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건지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11번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 20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너희들도.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해줄게요. 16번도 실전이니까 다른 반은 수업을 이미 하긴 했는데 자, 천천히 가볼게. 오늘 뭐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진 않을 거니까 얘들아. 16번은 일단 이런 겁니다. 16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부분이 알파 베타라고 줬고 이거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우리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표현됐으면 정무 몇 가지 뽑아내야 돼? 몇 가지 뽑아낼 수 있어? 은경아 도와줘.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 해볼게요. 6가지. 어떻게 6가지입니까? 일단 너희들 다들 아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제일 먼저 써보자. 제일 먼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 는형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에 정리된 식이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인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정보는 얘를 써볼게요. x-알파, x-베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그대로 1 뿌려두면 되겠죠? 얘가 얘라는 거. 근데 얘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끔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지? 뭐 2-알파 곱하기 2-베타를 구해보세요. 그럼 그거 전개한 다음에 뭐 근과 계수와 관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주어진 이 좌변에 정리된 x에 대한 식에다가 x자리에 그냥 2 꼽아 넣으시면 답이 되는 거죠. 2 꼽아 넣으면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는 4 빼기 2 빼기 1 해서 그냥 1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인수 정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를 쓸 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첫 번째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볼게. 계속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6가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합쓸게.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분의 얘 마이너스니까 1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는 당연히 곱이죠.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 이 문제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는 뺄셈의 결과죠. 뺄셈의 결과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여기 우리 연결부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근의 공식 썼을 때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플러스 달고 있는 놈을 그냥 알파라고 표현하고 마이너스 달고 있는 놈을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이 뺄셈의 결과는 내가 차라고 항상 부를 수는 없어.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면 차의 개념은 아닌 거고 그냥 뺄셈의 계산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뺄셈의 계산 결과는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절대값 a분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판별식 아닙니다. 이거 판별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뭐 얘가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도 이거 짝수 판별식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값 a 그럼 1분의 1 플러스 4니까 루트 5가 되나? 이 문제에서는 1 플러스 4 루트 5가 되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뺄셈의 결과가 루트 5가 되는 거고, 뭐 판별식 써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거 확인될 거니까 이때는 그냥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실수값에서 작은 실수값을 빼면 루트 5가 나온다. 이게 네 번째 정보였고, 그 다음에 두 개 남은 게 뭐지? 그렇지. 이게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참인 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x자리에 알파 넣었을 때 실제로 딱 0이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게 근의 의미인 거지. 어떤 방정식의 근은 등호를 성립시키는 주인공의 정체인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도 0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렇게 6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따라서 뭘 쓸지가 달라. 근데 이 마지막 두 개는 주로 어떨 때 써? 뭐 알파, 베타에 대한 고차식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했을 때 얘 가지고 차수를 낮추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구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값이 얼마겠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얘가 0이니까 우리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0인 거니까 얘는 그냥 2알파랑 똑같아요. 0이 되는 식에서 2알파를 더한 거니까 값으로 구할 때는 이 3차의 값은 그냥 2알파의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즉 차수를 낮추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검산식 때부터 계속했던 방법인 거지. 대표적으로 그런 쌤들이 있는 거고, 뭐 합, 곱, 차 이런 것들은 이 두 개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거꾸로? 이 두 개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근과 결과의 목적성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알파 베타에 내가 위에 적어놨어요. 거듭제곱의 선형결합입니다. 선형결합은 무슨 말인지 다들 알고 있죠? 우리 덧셈, 뺄셈, 실수배만을 해서 연결하는 걸 선형결합이라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 베타의 세제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런 것들 다 선형결합이에요. 거듭 제곱들을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기만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들. 그래서 거듭 제곱의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이고, 뭐 어떤 문제들은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들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너희들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는? 태도를 하나 정리해 볼게. 우리 지금까지 교과서적인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짝수 반띵으로 찢어서 가는 거였죠. 소윤아, 졸리니? 어떡하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뭐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면서 곱셈 공식, 변형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과 곱에 대한 표현으로 다 바꿔가면서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홀수도 대표적으로 5 하나만 점검을 해보면 베타의 뭐 마이너스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2, 3, 3으로 찢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얘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곱하면 일단 5가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우리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1개 더하기 베타 1개만큼은 추가로 나오는 거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5든 66이든 77이든 88이든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얘도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지금부터 내가 5차 이상일 때 구할 수 있는, 5차 이상일 때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줄 거고, 근데 이거를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니? 라고 저격하는 문제들이 지금처럼 16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실전이니까. 자, 내용은 간단해. 내용은 간단한데요. 봐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했어. 하나만 먼저 좀 짚고 가면 여기 지금 이 왼쪽에 정리된 식의 상수항이 0이 아닌 숫자로 살아있으니까 이 두 근은 당연히 0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되려면 이게 없어서 x로 묶여야 된다. 즉 x가 인수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나 뭐 플러스 1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0이 아닌 숫자로 꼽혀 있다면 보자마자 알파랑 베타는 둘 다 0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자 마지막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마지막 두 개.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차민 등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해볼 거냐면 이 알파의 n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첫 번째 차민 등식에다가 n은 어차피 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0이 아닌 0 이상의 정수, 즉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알파에 조금만 집중해보세요. 이거 지금 졸면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어. 알파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n, 그리고 내가 도저히 제어가 안 돼서 졸았다 그러면 영상으로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n은 어차피 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 의미 아닌 정수다라고 그냥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봤자 어차피 좌변 우변을 똑같이 곱할 거니까 여전히 등식이 등호가 성립하겠죠. 베타의 n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은 우변은 여전히 0에다 곱한 거니까 0이 되겠지. 조금 뭐하는지 잘 모르겠죠? 따라가볼게 일단은.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딨어? 써있는 게 지금 구하라는 게 이런 꼴이야. 보기들이 다 이런 꼴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3 집어넣은 거 구하라고 있고 8 집어넣은 거 구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자 봐봐, 잘 따라해봐. 이거 뺄 셈이지. 이 두 개의 식을 그대로 함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얘에서 얘를 그대로 빼볼게. 그러면 봐봐, 알파에 n 플러스 2 얘랑 뺄 거니까 베타의 n 플러스 2 요거를 그냥 이제 한 몸으로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알파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알파의 n 마이너스 베타의 n은 여전히 0에서 0 뺀 거니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볼게. 이제 봐봐, 우리 n은 어차피 의미하는 정수 아무거나 갖다 꽂아놔도 실제로 내가 알파의 1제곱 베타의 1제곱을 곱했어도 얘들은 다 여전히 참일 거야. 그럼 얘 두 개 뺐을 때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n자리에 지금 0을 넣던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이건 항상 참인 등식일 수밖에 없어요. 참인 등식에다가 참이 되게끔 뭔가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고 그 참인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내가 얘를 지금 한 묶음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죠. 얘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앞에 곱해되는 숫자들을 볼게.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처음에 이 주어져 있던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랑 똑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2차식의 개수들이랑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거 1 빼기 1 빼기 1 따고 가면서 계속 1 빼기 1 빼기 1 1 빼기 1 빼기 1이었고요. 뭔가 곱했을 때도 여전히 1 마일 1 마일이었어. 이거 두 개를 뺀 다음에 뺀 것끼리 한 몸으로 본다고 해도 1 마일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를 이제 남겨놓고 알파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2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의 n 마이너스 베타의 n,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n 자리에다가는
의미 아닌 정수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n 더하기 2번째의 모습을 얘라고 표현해 볼게. 그럼 n 플러스 1번째의 모습이 얘인 거고 n번째 모습이 얘야. 누구? 요런 꼴에 n 플러스 2번째는 그 전 거랑 그 전전 거를 더하면 된다라는 그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하거든. 점화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고2 때 배우긴 하지만 지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느껴보세요. 우린 차린 걸로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n자리에 어떤 의미 아닌 정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2제곱 빼기 2제곱에다가 1제곱 빼기 1제곱을 더하면 끝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왼쪽에 써볼게. 봐봐. 첫 번째 거. 우리가 그러면 내가 몇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 거랑 전전 거 이 두 개의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항상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구할 수가 있어. 첫 번째 거가 0제곱 빼기 0제곱인가.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싶은 꼴이 얘인 거니까 요 놈의 n자리에 0 들어갔을 때를 첫 번째라고 얘기할게요. 0제곱 빼기 0제곱 얼마입니까? 알파랑 베타는 둘 다 0이 아니야.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1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수학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빼기 1이니까 얘 무조건 0이에요. 첫 번째 거. 지금 이 상황에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 두 분의 차 가지고 아까도 뭐 구해놓긴 했죠. 이거 루트 5예요. 루트. 자,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 초기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기값. 자, 잘 느껴봐. 이런 것도 실제로 2학년 때 배운 용어들이긴 하지만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점화라는 게 불을 지핀다, 불을 붙인다는 얘기거든. 내가 요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두 개 가지고 다음 거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가지고 네 번째 거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거 가지고 다섯 번째 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지고 여섯 번째 구할 수 있고 앞에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불을 지펴가면서 불을 더 크게 지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준비물은 처음 거 두 개가 필요해. 그럼 봐.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식은 이걸로부터 나왔어요. 이걸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 2차식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애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진 2차식을 내가 넘겨서 x제곱은 x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지. 너희들은 이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를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를 그냥 n 플러스 2번째라고 할까? n 플러스 2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n 플러스 1번째의 한 배에다가 n번째에 이거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x에 0제곱이 있다고 생각하고 n번째에 한 배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따라가 볼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자, 제곱은 1, 1에다가 0, 0을 더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예요. 자, 그러면 이 규칙이 계속 불을 지펴가면서 갈 거야. 3, 3은 2, 2에다가 1, 1을 더한 거예요. 여기 루트예요. 4, 4는 3, 3에 2, 1을 더한 거예요. 얘는 3루트예요. 5, 5는 4, 4에다 3, 3을 더한 거예요. 5루트예요. 5루트. 6, 6은 5, 5에다 4, 4를 더한 거예요. 8루트예요. 7, 7은 66에 5, 5를 더한 거니까 13루트고 8, 8은 7, 7에 66을 더한 거니까 21루트고 이게 점화식을 이용한 풀이에요. 꼭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뿐만 아니라 어떤 꼴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형태는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2차 방정식의 왼쪽에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정리해놨는데 우리가 알파와 베타 가지고 뭔가 거듭제곱들의 선형결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차수가 굉장히 커. 지금처럼 뭐 8,8까지 구해보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당연히 교과서적인 풀이로 4, 4의 제곱으로 찍고 또 2, 2의 제곱, 1, 1의 제곱으로 계속 찢어가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합과 곱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얘는 주어져 있었지만 안 주어져 있어도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끔 나올 거거든. 그럼 작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x제곱은 꼴로 정리하는 거야. 그럼 x제곱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돼. 넘기면 x 더하기 1인데 x 더하기 1로 생각하면 안 되고 1x 더하기 1x의 0제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건 전 거의 한 배에다가 전전 거의 한 배를 더하는 거구나. 지금 이 개수는 문제마다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죠. 전 거의 한 배에 전전 거의 한 배를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다음 거가 나옵니다. 여기 x자리에 들어가는 건 어떤 형태도 상관없어요. 이거여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 알파 n제곱 더하기 2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뭐 이런 것들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 하나 전 거랑 두 개 전 거 그것들만 알고 있으면 이 개수를 따라가면서 무조건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이 3루트 5가 맞나요? 332? 3루트 5가 아니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2루트 5인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21루트 5가 맞죠. 사실 그래서 보기 기억 같은 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세제곱은 그냥 하시면 되고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 이 7788, 이 5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점화식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지금 보기 디귿처럼 너희들이 이 점화식의 용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참인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게 보기 디귿인 거야. 보기 디귿은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틀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얘예요.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참인 관계식을 뽑아내면 지금 개수들은 다 원래 나와있던 그 2차 방정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x제곱 자리에 내가 원하는 n 플러스 2번째를 집어넣는 거고 x 자리에 내가 원하는 n 플러스 1번째 형태를 집어넣는 거고 이 상수항 자리에 n번째 꼴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x제곱은 x 더하기 1로 정리됐을 때 이 개수가 지금은 1, 1로 나온 거니까 전 거의 한 배에다가 전전 거의 한 배를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다음 게 나오는구나. 한번 더 해볼게. 만약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2x 뭐 예를 들어 만들어볼까?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왔어. 이놈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뭐 구하는 꼴이 어떤 선형 결합 꼴이든 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n번째, n 플러스 2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은 전 거의 2배에다가 전전 거의 3배를 빼주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이거죠. 전 거의 2배에다가 전전 거의 3배를 빼주면 그 다음 거를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각도로 간다면 전 거의 2배, 2루트에다가 0의 3배를 빼버리면 얘가 2루트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쭉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얘가 전 거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전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항상 초기값 두 개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0은 다 1이니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닌 값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1, 2이 이제 두 번째 값인 거니까 1, 1은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항상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점화식으로 갈 수도 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데 얘도 충분히 자주 출제가 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디귿이 이제 왜 틀렸는지 볼게. 디귿이. 자, 우리 얘가 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 써놨지? 요렇게 써져 있었으면 맞아. 디귿이 요렇게 써져 있었으면 맞는데 여기에서 이거 넣을게. 지금 디귿이 이게 써져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볼게. 얘가 안 써져 있고 근데 거기는 플러스 꼴이 나와 있으니까 봐봐. 우리 내가 요 괄호 안쪽을 다 플러스로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맞는 문장이 써져 있으려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겠지? 베타의 n 플러스 2에다가 지금 개수는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 이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형태는 다 일관되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은 0이다. 요게 디귿에 써져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디귿을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뭔지 한번 보면 디귿에는 이렇게 써있어. n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벗긴 거랑은 다른 점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도 플러스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어서 지금 얘와 얘의 차이를 보면 여기서 1로 갈 때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은데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2 베타의 n 플러스 1이 더해져 있고 여기서 1로 갈 때도 두 개씩 더해져 있네. 플러스 2 알파의 n 플러스 2 베타의 n을 해줘야 얘가 나오는 거지. 근데 디귿에서 이게 0이냐고 물어봤다라는 거는 우리 얘가 0인 건 확실해. 근데 그러면 얘 추가된 얘도 무조건 0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 n자리에 그냥 0만 집어넣어봐도 얘가 0이 항상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맞아야 맞는 거잖아. 근데 n자리에 0 집어넣으면 이 베타에다가 0제곱 두 개씩 더한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봐도 0이 안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0이 되지를 않아요. 뭐 언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그냥 n자리에 0만 집어넣어봐도 1만 집어넣어봐도 0이 안 된다는 거니까 0이라고 알고 있는 식에다가 0이 아닌 걸 더했으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맞아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한 번 더 나오는 게 요 다음 인천국제고에서 한 번 더 나왔었거든. 이 뉴턴 항등식 요 이름이 요 개념 자체가 이름이 있기는 해. 이게 뭐 뉴턴이라는 수학자, 과학자가 만든 거라서 뉴턴 항등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몰라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심화 내용에 있어요. 이제 서울 포함 이제 학군지에서는 다 수업을 하는데 인천 쪽에서는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우리가 곱셈 공식을 가지고 8899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이거 다 손글로도 줄 거야. 내가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또 만들어 줄 거니까 필기도 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또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요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쉽시다. 17번 문제인데요. 이 17번 또 일화가 있어. 이 작년에 이제 서인천고 가정법 수업을 할 때 내가 이거 이제 나올 거라고 그때도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요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 가지고 했었는데 서인천고에서 그대로 완벽하게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나왔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함수를 너희들이 제대로 다룰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건데요. 근데 미리 한마디만 좀 할게. 여기 fx가 이렇게 여기 구간에선 얘고요, 여기 구간에선 얘고요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정의된 수업 때도 이런 것들 몇 번 들어봤고 핵심 때도 몇 문제 봤던 기억이 있지. 그 다음에 그래서 구간별로 뭐 이름은 그냥 거창하게 붙진 않아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는 이 끊기는 지점에서 얘네들이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돼. 이건 2학년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계속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미분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미분을 공부하는 순간 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엄청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여기 마이너스 3을 경계로 끊겨 있잖아. 3을 경계로 끊겨 있잖아. 그럼 실제로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9 더하기 9니까 0이야. 근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볼 수는 없지만
3보다 살짝 큰 것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3보다 살짝 크다가 거의 3까지 된다는 거니까 3을 넣었을 때 여기 3 넣었을 때 같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9 빼기 9니까 3 넣었을 때 0이고요. 여기도 0인 거니까 3에서 연결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집어넣으면 마구 빼기 더하기 9고 9 빼기 9니까 또 둘 다 0 되면서 연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관찰이 됐으면 좋겠지? 이게 두 개 무슨 관계예요? 이거 지금 두 개가? 부호만 반대인 관계야. 부호만 반대인 관계. 근데 여기 구간에서 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양수가 되는 범위에선 얘고 음수가 되는 범위에선 얘로 채택하는 얘기니까 사실상 지금 이 fx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절대값을 끼고 있는 함수였던 거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 즉 마3부터 3까지는 얘를 그대로 쓰시고 마3보다 왼쪽이거나 3보다 큰 값이어가지고 이 값이 음수가 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함수로 입력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라는 놈이었고요. 내가 글을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라는 게 이렇게 위로 볼록이 형태가 나올 거야. x절표는 마3하고 3이고 y절표는 9층이 되겠지.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이 x축 아랫부분을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접어 올리라는 얘기 거니까 우리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얘들아. 절대값 전체에다 씌우면 이 음수로 나오는 것들을 다 양수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부호만 반대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접어 올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던 게 접어 올려져서 위로 올라갈 거고요. 얘도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던 게 접혀 올라가서 위로 갈 거여서 이렇게 W자리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막 기억나는 거지? 이거 핵심 때도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 이런 그림 가지고 푸는 거. 자, 기억하면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되고. 자, 그래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일단 경계값에서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체크하셨어야 되고, 근데 이걸 이제 절대값 함수다라는 걸 캐치했으면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대로 올린 거니까 이 연결된 부분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fx 더하기 4k, 자, f의 x 플러스 4x, 아이고 졸리다,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2차 방정식.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마무리 엔딩은 판별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서로 다른. 이게 너희들이 배운 거에 의하면 이제 근의 개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문제는 얘는 지금 fx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또 4k 백 4x 빼기 k 하시고 여기에도 플러스 4x 빼기 k 한 다음에 뭐 각각 판별식 써가지고 여기서 2개, 여기서 0개, 1개, 2개, 1개, 0개 이런 식으로 풀면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판별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온전하게 완전한 그래프가 다 나와 있을 때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가 됐을 때 각각의 구간, 지금 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거니까 얘는 이 이차함수의 일부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윗부분은. 여기에다가 내가 4x-k를 더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판별식은 온전히 모든 구간에서 그림이 다 살아있을 때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로 x축과 두 개에서 만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제한이 이렇게 걸려있어. 이 똑같은 이차함수인데 이만큼 제한을 그려놨어. 내가 이거 판별식을 쓴다고 해서 이 교점 두 개가 실제로 너희들 그 정답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란 얘기야. 제한을 여기까지 걸어놨으면 판별식으로는 아마도 두 개가 나오겠죠. 식은 그대로 다 쓸 거니까. 하지만 정답에는 얘만 들어가야 하므로 판별식은 전체,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없답니다.
표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잘라놨기 때문에 온전한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어서 뭐 x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살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너희들은 이 2차 방정식을 결국에 그래프로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항상 2차 방정식 어떤 우리 두 개의 함수를 찌를 때 너희들이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이에요 이런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좌변의 이 2차 함수와 우변의 이 1차 함수를 분석하지 않지 그래프로 하더라도 이거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다 차함수와 x축으로 분석을 해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와 0이라는 이 x축 0이라는 y는 0이라는 함수 이 두 개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장 그리기 쉬운 두 개의 함수로 구분을 해놓는 거야. 얘도 물론 그리기 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없는 이미 축으로 그려져 있는 x축이랑 2차 함수랑 분석하는 게 더 쉽잖아. 그치? 2차 함수와 어떤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랑 분석하는 것보다는 2차 함수와 x축으로 분석하는 게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차함수는 0으로 돌려서 이렇게 정리했던 건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그거였어. 그리기 쉬운 두 개로 구분하자는 얘기야. 항상 는형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방정식을 그래프로 분석할 때는 좌변과 우변을 그리기 쉬운 상태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fx가 이미 구간별로 정리된 복잡한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얘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4x를 추가하거나 마이너스 k를 추가하면 그리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이 주어진 함수, 이 그림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k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1차 함수 직선과의 관계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지. 이 주어진 fx와 직선과의 관계를 보면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교점이 어떨 때 이 k 값이 정수라고 했는데 어떤 정수가 여기에 꽂혔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거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이 y 절편만 지금 변하는 거니까 내가 아래쪽으로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기울기 4자 마이너스 4인 것짜리 이렇게 한번 올려가 볼게요. 이렇게. 자, 교점이 지금 없어요. 이 W자리랑 없어요. 없는데 언제 생길 수 있는지 볼 건데 우리 여기야 여기. 얘가 지금 곡선이니까 이놈하고 접하는 순간에 또 뭔가 경계가 되지 않을까? 처음으로 닿게 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고 그러면 지금 특징적인 상황,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접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뾰족한 점들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좀 어려워 상황 자체가.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들어봐 여기. 우리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순간이 내가 그림을 지금 이렇게 한 점에서 닿고 있게끔 그렸지만 실제로 곡선을 조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3,0인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면 이 순간도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지금처럼 지난다면 이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접하고 있는 상황하고 이 점을 지나는 상황하고 다 구해볼 수밖에 없어. 이해되지? 일단 이 상황까지. 그래서 접한다라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 올려가다 보면 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데는 이제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계속 하다가 여기서도 두 개인데 두 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두 개인데 그러다가 이제 3,0을 지나는 순간 이때는 몇 개가 돼?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 둘, 세 개가 돼. 여기는 지금 위로 블록인 거니까 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도 무조건 확실하게 세 개인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이 3,0을 지나는 순간은 정답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다가 이제 여기 위로 블록이 이 곡선에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그럼 여기 하나, 여기 접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정답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야. 근데 이 접하는 순간도 캐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몇 개일까? 이런 것들. 이때는 두 개인 거지. 왜 두 개인지 알겠죠? 여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있는 거야. 점이 하나가.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순간은 그 경계에 놓이는 순간, 요 순간 접하는 순간 K가 얼마일까? 이때 K 값을 하나 알아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K 값이 클 때 두 점에서 만납니다. 결론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보다 접하거나 이렇게 안쪽 들어올 때 여기를 지날 때까지는 안 만날 건데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세 점에서 만날 건데 근데 여기보다 아래쪽이면서 여기보다 위쪽일 때 즉 요 순간보다 위쪽이면서 여기보다 아래쪽일 때는 이제 계속 두 개일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지나는지 아니면은 교묘하게 두 점에서 지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자, 마무리를 좀 할게요. 끝났어. 쉬운 거 먼저 하자. 쉬운 거 먼저. 여기 접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지금 이 그래프가 요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야. 그러면 얘 온전하게 다 살아있다고 쓰고 일단 판별식을 써볼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랑 우리 누구지? 마이너스 4x 한번 쓰자. 더하기 4x 마이너스 k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에다가 우리 판별식 때리면 짝수 판별식 쓰면 접한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4에다가 플러스로 바뀐 다음에 잠깐만 아예 정준가 마이너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9는 0인 거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4 마이너스 k 플러스 9는 0이 난다 해서 k가 1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접하는 순간이 k 값이 13이라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 접점까지도 다 구해볼 수가 있겠지. 여기다가 13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여기 접점의 x좌표가 2, 어쩌고 간다. 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3보다 안쪽이니까 여기 접점이 2, 어쩌고다라는 게 그림적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쪽 결론이 하나 나왔어. K가 13의 순간보다 더 커지면 두 점이 많아. 따라서 우리는 하나 얻어놓은 거야. K가 13보다 크면, 즉 13보다 큰 정수가 여기에 꽂히면 얘랑 계속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까지 얻어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 때문에 이제 다 틀렸었고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다 틀렸던 거고 잘 봐봐. 이제 여기서도 이 점을 지나는 순간하고 여기 이 왼쪽 곡선에 접하는 순간 이것들을 교묘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볼게요. 이 바깥쪽 곡선은 지금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 가장 왼쪽이랑 가장 오른쪽은 요 놈을 따라가는 거니까 요 x제곱 마이너스 9랑 얘랑 접한다. 방정식 써보면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fx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x 먼저 쓰자.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는 0이다 해서 내가 접하는 순간에 언제인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짝수 판별식 쓰면 4 더하기 k 더하기 9는 0인 거니까 이게 k가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 왼쪽 곡선에 접하는 순간이 k가 마이너스 13일 때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콤마0 지날 때도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3콤마0을 지난다면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는 0 되면서 k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k가 마이너스 1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접하는 순간은
오히려 더 아래쪽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접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마이너스 13일 때 대충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볼까? 마이너스 13일 때 그림 좀 이상하긴 하네. 여기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찍혀야 되긴 하는데 일단 그냥 이해를 하자. 마이너스도 좀 지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13일 때 접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위쪽의 곡선이랑 접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어디랑 접하냐? 이게 온전히 다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밑에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의 어딘가랑 접하는 순간이 여기였다는 얘기인 거고 접점을 한번 구해보면 확실하게 나오겠죠?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으면 얘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은 0 되면서 접점의 x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야. 여기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 어쩌고니까 우리가 그려지지 않는 이 점선이랑 접한다는 거지. 그래서 접하는 순간은 관찰할 필요가 없고요. 얘보다 올려야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접하는 순간은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했던 거고 얘보다 올렸을 때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한 점에서만 닿는 상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 이게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들이 그 순간순간의 접점들을 판별식으로 판단해 볼 때도 진짜로 이게 살아있는 부분이랑 접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점선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랑 접하는 건지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좀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순간의 k 값이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12다라는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12인 순간부터 조금이라도 올려야 하나, 두 개 만나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아야 두 개가 만나는데 여기 지나는 순간도 대입해 보시면 k 값이 12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보다는 큰 값이 꽂혀야 되고 요 사이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선 사이 여기 이 두 개의 선 사이 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만 만날 거니까 따라서 아까 구해놓은 거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어떤 정수가 꽂혀도 그래도 여기 이렇게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딱 이 점을 지나는 순간 하나, 둘, 셋이니까 k가 12인 순간 직전까지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2인 순간은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거보다는 위, 얘보다는 아래 이렇게 지나는다.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k값의 개수, 정수 k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는 일단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3보다 크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문제에서 제한을 걸어줄 수밖에 없었어. 절대값 k가 15보다 작다라는 제한이 없었으면 이 문제의 정답은 무한계야, 무한계. 그렇죠? 13보다 크면 언제든지 두 개에서 만나는 거니까 13보다 크면서 이 제한된, 이 문제에서 걸어둔 제한 때문에 15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14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정수부터 정수까지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모르면 안 되지? 여기에서 요거 뺀 다음에 한 개 더 하면 되겠죠? 23개고요. 얘 하나 더 하는 거니까 24개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볼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듣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접하네? 여기 접하는 순간이 요런 데 있나 보다. 요런 데 있는 거 구했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k가 마이너스 13일 때 접하고 얘보다 하나 올라가야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점을 지날 때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끔 관통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접하는 순간은 이 접점이라는 것 자체가 위쪽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없는 부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아래고요. 올렸을 때 접하는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개라고 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여기가 25개가 아니라 23개인가? 25개인가? 아니 25개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k가 마이너스 12가 딱 되는 순간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답을 마이너스 12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25개라고 적었을 건데 이게 아니란 얘기고요.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아, 되게 복잡한 문제구나.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구간별로 전개가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분만 바라보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판별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복잡한 방정식을 볼 때 얘 때문에 지금 복잡해져 있는 거죠. 그리기 쉬운 좌변함수와 우변함수로 분리해서 당연히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fx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fx 그려져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이 y 절편을 바꿔가는 직선들이 어디에 꽂힐 때 두 점에서 만나는가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너희들이 배워갈 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 보십시오 문제. 잠깐 쉬었다가 18번 이어갈게요.